세계의 화약고 한반도. (1970년대) 초 우리의 무장은 빈약했다. 국군이 가진 무기는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쓰던 낡은 병기가 전부. 우리 군의 주력 소총이던 M1은 미 육군에서 오래전 사용을 중단한 재래식 병기였다. 국산 무기 제작을 위한 최초의 도전, 번개 사업. 도면이 없기 때문에 낡은 무기를 분해하여 부품을 일일이 살펴가며 설계도를 그렸다. 또한 재료를 구할 수 없어 창틀 만들던 알루미늄 주물로 로켓 발사기를 제작했다. 그렇게 40일 만에 완성한 최초의 국산 무기들. 한껏 높아진 자신감. 하지만 시제품 몇 가지를 만드는 것과 실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제작하는 것은 달랐다. 무기를 양산하려면 각 병기의 정확한 도면은 물론 오차 없는 기술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체품이 아닌 진짜 재료와 부품, 제작된 제품을 평가할 기준 등 갖추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없었다. 겨우 미군 무기를 뜯어서 모양 만들기를 시도해봤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성공의 기쁨은 잠시,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희경입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국방과학연구소의 첫 사업인 1차 번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40일에 대한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번개 사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셨던 구성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황해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번개사업 1차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번개사업이 2차 번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번개산업 그 단어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번개처럼 속도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시제품의 성공을 만끽할 시간도 없이요. 바로 이제 2차 시제품 제작이 시작이 됐는데요. 구 박사님, 네. 이제 2차와 1차 차이, 가장 큰 차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1차는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험도 거의 없었고 처음으로 시도해는 보는 것이고 또 방산업체에 대한 시제업체도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2차는 그래서 그때는 형태만 만드는 걸로 연습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2차에는 이제 제대로 그 군사 규격에 부합하는 그러한 장비들, 병기 장비를 시제 개발하는 걸로 본격적인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지난 1차에는 40일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엔 3개월로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차 시제 사업 때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아주 반기는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2차 때 돼서는 미국의 입장이 좀 어떻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일관된 걸 보였습니까? 그 당시 한국에 대한 방위 산업을 적극 반대한 것은 미 국무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미 국무부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저희가 그 SCM 한미 안보회의 그 국방장관이 하시는 그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연례 안보회의. 거기에서 그 한국에 대한 미 국방부에 대해서 ADD에 대한 지원 문제를 갖다가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연례 안보회의에서. 국무부와 달리 말이죠. 미 국방부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참 그 시나리오를 잘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무기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미 국방부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가 했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한국군에 지금 그 제공한 그 모든 무기들은 이미 너희 육군이나 해군 공군에서는 도태된 장비들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미군은 M16 소총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M1과 칼빈을 갖다가 일선에서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탱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탱크도 우리가 M48 A1인가 그런 90mm로 된 탱크를 갖고 있는데 이미 미군 M1 그 전차가 지금 그때 제식화될 때입니다. 유도탄도 마찬가지였고요. 곡사포도 마찬가지입니다. 105mm, 155mm 다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8인치 곡사포는 6.25 때 제공된 그런 그 옛날 그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저희가 구실을 찾아낸 것이 자, 우리가 이거 정비 유지를 해야 한단 말이죠. 신형에 대해서는 너희가 한국에 제공을 갖다 거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하는데 너희는 전부 도태되었기 때문에 이미 단품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에 대한 정비 부품을 갖다가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이 유도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강조한 것이 우리는 정비 유지를 위해서 이런 방위 산업을 하는 거다 말이죠. 1차 목적이. 그래서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죠. 좀 스스로 우리가 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술 도면을 내놔라고 있어요. 기술 지원하라. 그래가지고 미 국방부에서 그걸 갖다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소위 그 깁슨 팀이라고 그 태평양 그 함대사령부에 그 과학고문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71년 10월인가 11월에 말이죠. 그 과학자 그 참모들을 대동하고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쫙 브리핑 우리 실태는 이렇고 해가지고 그 전방에도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서를 갖다가 전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이 부품에 대한 정비 유지를 위해서 부품 제작에 대한 기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미 국방부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거에서 승인이 나서 그럼 ADD에 기술 지원단을 갖다 파견하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의 호의로 말이죠. 그런 1차적으로 정비 유지를 위해서 기술 지원한다. 이런 녀서 왔는데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하딘이라는 분이 이제 단장으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 밑엔 5명 내지 6명, 어떤 사람은 6개월, 임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년씩 각 분야별로 저희가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 와서 이제 같이 저희 하는 사업에서 2차 번개 사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참 고마웠던 것은 하딘은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HDL 육군 신관연구소 소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밑에 또 얼릭이라는 분도 육군 대령 예편한 대령 출신입니다. 그분도 아주 병기 전문가십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 팀으로 지원단이라고 그러는데 지원단에 구성을 해서 각 연구실하고 같이 이제 이 번개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딘 씨는 미국에서 기밀 구분돼 가지고 제공해서는 안 되는 기술 자료까지도 무리하게 말이죠. 구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을 해 가지고 2년 후에 강제 소환됩니다. 여기 불법적인 비밀 문건에 대한 유출을 해 가지고 그만큼 ADD를 사랑했고 기술 지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차 번개 사업이 저렇게 완벽하게 그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 보면 미 군원품에 비해서 훨씬 저희가 말이죠. 그 이 신품이니까 그 군의 사랑을 받고 한국 그 국산 병기에도 신뢰를 받게 된 것이 그분이 제공한 그런 그 연구 그 저기 자료와 또 미국에서 그때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월남 파병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신세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기술 자료를 갖다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로열티를 내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나중에 폭까지도 말이죠. 탄약 일체까지도 그 기술 자료, 생산 기술 자료입니다. 이건까지도 저희가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그 아까 기술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개발한 것을 보니까 저희 도면이 얼마나 엉터리고 행편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도저히 생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망연자실했어요. 우리 참 그때 뭐 장비도 없었지만은 소재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비로소 미 군사 규격에 아주 합당한 만족하는 그런 번개 시제품을 2차 번개 사업에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미국도 그렇고 1차 산업과는 다르게 2차 산업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국방과학연구소도 이 2차 산업을 임할 때는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켠에서는 여전히 1차 때 갖고 있었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좀 황 박사님께서 어땠습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료는 알아가지고 눈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품을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재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뭐 수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뭐 재료를 어떻게 구해놓고 보면은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공하는 것은 뭐 기계공업 전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뭐 수작업 조금 덜하게 수작업을 했고 그래도 뭐 1차 때보다는 훨씬 나은 제품이 또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자 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고 자신감을 이제는 한번 얻게 됐죠. 그러면서도 늘 부러운 것이 우리가 이걸 직접 설계하면 참 좋겠는데 그만한 실력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데 상당히 총력을 기울였다고 봐야 됩니다. 황 박사님 그렇다면은 이제 2차 번개 사업의 주요 품목이 조금 궁금한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2차 번개 사업 때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1차 번개 사업 때에다가 더해가지고 유탄 발사기하고 병기 장비들 이외에 이제 피복류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의류 산업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었으니까 피복류가 이제 첨가가 돼서 2차 시제로 다 넘어갔습니다. 예, 이제 유탄 발사기하고 뭐 피복, 배낭, 수통 이런 것들이 이제 품목으로 더 들어왔군요. 구상희 박사님. 네. 근데 여전히 또 궁금한 건요. 네. 2차로 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ADD 이제 연구원들 자체적으로 이번만큼 조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수월을 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어려움이 또 직면했는지 그때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됐죠. 정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계약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1년에 그 라이프 사이클의 순기를 갖다가 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고 더구나 그런 중요한 그 기술 자료들을 갖다가 대부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었는데 1차 품에는 7개 품목이었는데 13개 품목으로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서 뭐 유탄 발사기나 뭐 이런 것들 크레모지로라든가 거기에 또 신형 그 66mm 로켓 포하고 나중에 탄까지 다 만들어라 이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번개 사업 하면서 또 우리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역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저희가 개발한 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가 이걸 갖다가 제작하고 그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소는. 그러면 그것은 방산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도 방산업체가 그때 아주 그 건설 중에 기반이 그 형성 중에 있었습니다. 창원공단을 위시해 가지고.
특히 이제 어려웠던 것이 그 66mm 그 신형 로켓포는 전혀 그 3.5인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로켓이었습니다. 뭐냐면 3.5인치는 재료에 있어서 아까 고력 알루미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복합 재료를 썼습니다. 이 특수 섬유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 그 형틀에다가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레진이라고 해서 그 송진 같은 걸 해서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복합 자료를 갖다가 만드는 기계가 없고 또 그런 거에 이제 부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정밀 그런 원추를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제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구 박사님,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명령만 내리고 그냥 결과를 체크를 안 하시고요. 계속 과정을 꼼꼼하게 또 일일이 또 체크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또 ADD에서 부수장 역임하시면서 가깝게 볼 수 있었던 박 대통령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연구실장이었고요. 예. 70년 그 이제 71년, 72년 번개 사업 이때 1차, 2차 때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이 얼만큼 관심이 많았냐면은 그 전에 그 박 대통령께서 수출 1억 불 그때 그 하기 위해서 수출 진흥회를 갖다가 그 정기적으로 여셔가지고 훈장도 주고 이렇게 그 격려도 하셨는데 방산진흥 확대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산업체들 때 사장들 자기 돈 써가면서도 하겠다는 그 업을 시켜가지고요. 분위기 업을 시켜가지고 훈장도 주시고 표창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방산업체 그 담당하신 그 사장님들이 이익인커녕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황 박사님도 그 ADD 계시면서 우리 박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그 경험들 또 리더십도 가깝게 뵈면서 느꼈던 부분들 좀 소감을 좀 주시죠. ADD와 방위산업체에 대한 동향을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 장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하고 관련되는 것이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이제 카피를 해서 요거 부활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친필로 딱 두 서너 이렇게 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 할 정도로 제가 한 3번을 그런 걸 받았는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질문도 아주 적절하게 나 딱 아픈데 찌르시는데 제가 이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석 회장님, 우리가 이제 이 자주국방의 문제, 그런 의지를 갖고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이 국방과학연구소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데 정말 이 대통령의 의지 중요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렇지만 사실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요즘 뭐 학문적으로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역시 뭐 기계, 전자 할 거 없이 하여튼 모든 기술들이 다 망라된 하나의 이제 종합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방위산업이나 국방과학기술이 꼭 국방부의 문제만이냐 또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방위사업청의 문제냐 또는 뭐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청와대나 뭐 이런 데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아까도 이제 선배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청와대가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수석비서관을 임명해서 이 모든 걸 컨트롤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대 말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그때는 여러 성과도 많이 달성을 하고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신 후에 갑자기 어떤 그 구심점을 잃다 보니까 뭐 국방부에도 관련 조직이 당시에 있었고 했지만은 막상 내가 이 유일한 주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들이 사라지면서 사실 이 방위산업이 조금 그 주인을 잃고 이렇게 이제 표류를 하는 그런 상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 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은 역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비단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창조경제 입안으로서 이 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의미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2차 시제품도 완성이 되고요. 아주 어렵게 만든 장비들, 무기들 이제 그 시연할 때가 왔는데요. 구 박사님 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대전차 지뢰를 실험할 때 또 크게 또 사고 날 뻔했다는 또 얘기도 있는데 네. 그때 좀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가 아마 72년 3월 30일에 참 예정대로 완벽한 말이죠. 그 지시한 그 품목들이 수량대로 그때는 숫자도 그 전에 비해서 5배 내지 한 뭐 10배 더 양이 많았습니다. 준 양산을 그 겸해서 이제 치공군 이런 거 다 만들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양산 준비까지 했기 때문에 수량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1차 그 번개 사업 때는 그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이 접견실에서 이렇게 그 보셨지만은 이렇게 좀 분업품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 그때는 이제 사격 시험도 다 그 예정대로 이제 했고 미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나면 나았지. 왜냐면 이건 신품이거든요. 마모가 되지 않아서 정확도도 훨씬 그 낮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수석이 때는 전부 이제 직접 그 종합해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이건 거국적으로 말이죠. 그 시사회를 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서 아주 국방부가 그것 때문에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때 유정 장관님께서 그 장관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이건 전 국민에 관련돼 가지고 삼부 요인 그리고 각군 고위 장성 출연 연구기관 그때 그 정부 출연관이 이제 대전에도 이제 그럴 텐데 생기고 막 그럴 키스도 이렇게 생길 텐데 거기 소장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굉장히 그 참 또 어느 거 못지않게 강조하셨습니다. 예. 직접 그 대회에 참석하시는데 새마을 지도자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말이죠 관람대를 육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사회를 했는데 그 당시 아까 말한 품목도 늘어나서 이제 그때는 뭐 이 기관총서부터 전부 뭐 소총대나 박격포도 81mm까지 전부 그 했고요. 그다음에 크레모질에서부터 대전체제까지 품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육군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시사회를 보시는데 좀 더 그 박진감과 사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패전차 2대를 구했습니다. 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로켓포를 표적으로 쓰라고 해서 실제 그 전차를 갖다 놨고요. 패전차지만 하나는 바로 지금 문제가 된 대전차 지뢰를 그 성능을 갖다 보여주는 실제 전차에서 어떻게 파괴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2대를 갖다 표적으로 실표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사격이 다 끝났고 참 잘 됐습니다. 아주 소총에 있어서 그렇게 성능이 좋았고 정확도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표적이 그 맞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전차 지뢰는 이제 화양양하고서 안전거리에서 그 관람대에서 500m 떨어진 데다가 대전차 지뢰를 갖다가 이제 그 전시용, 나중에 그 쇼용 3발하고 전차 밑에는 이제 하나만 넣어서 전차를 먼저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날레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대전차 3개를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근데 그 담당한 것이 제 1년 사관학교 후배인 김직현 박사가 그 바로 대전차 지뢰 담당했습니다. 근데 전 시험을 해서 이상이 전혀 없는데 만일 이걸 안 터지면 자기는 모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이죠. 거의 불안해가지고 2개를 묻었어요. 하나를 묻어야 하는데 안 터지면 2개 백업 리단던시로. 그러면 그때 당시 말도 우리가 참 화약에 대한 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도 없고 경험도 없었으니까 그거의 2개가 다 터지면은 위험 반경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말이죠. 물론 위험 반경은 그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3차원으로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하튼 500m가 안전거리가 이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죠. 지뢰 시험이 이제 끝에서 2번째입니다. 그게 다 터져버렸어요. 다 터졌는데 순간적으로 동시에 터졌으니까 흙이 말이죠. 아주 그냥 그 분화구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먼지 때문에 그 안 보이죠. 근데 얼마 있으니까 공중에서 슉 하는 무슨 그 저 제트기 날아가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 했더니 보니까 그 소위 궤도의 그 저 쪼가리들이 말이죠. 밑에서 묻었으니까 거의 그 저 부서져 가지고 그게 공중으로 까맣게 날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저 주인은 옆에서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근데 그 이 저 관람대회가 좀 개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것들은 거기 다 그냥 쏟았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그 관람대까지 왔는데 그 저희들 뭐 저 장관이야 뭐 전부 그냥 뭐 이 고개 숙이고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오석한테 얘기도 오석이 항상 그 뒤에 계셨어요. 근데 오석 자기도 일했는데 아 이 보니까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쌍안경을 보고서 그 저기 결과가 어떤지 그걸 쳐다보고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아 저 양반은 간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저보고 그래 웃으면서 내가 10년 감수했단 말이지. 내 그 저기 번개사업 실질적인 그 책임 비서로서. 그래가지고 그때 소동이 나가지고 아이 친구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그 저 당장 경호실에서 말이죠. 그 개발 책임자 그놈 말에 얻는데 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 저 신문을 당했죠. 그래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 저기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참 잘해서 칭찬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참 끝났는데 그놈은 정말 10년 감수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유재영 장관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 세 방 터트리는 거 있었는데 중지 말이죠. 그 양반이 그 저기 급하셔가지고 일본 말까지 튀었어요. 이야 너 그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옆에서 있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중지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때 이 박태영께서 무슨 소리야 끝까지 해. 그래가지고 끝을 다 맺어가지고 참 그 결과갖고 그 후에 대통령께서 참 굉장히 그 저 둘러보시고 치하 말씀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오전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1972년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약 2시간 반에 걸쳐 새 포부와 당면한 내외 문제에 관해 새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북한 괴뢰가 끝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무력적과 통일 야욕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국력을 동원하고 이것을 조직화해서 국가 보위를 위한 총력 안보 체제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져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2차 시제품들도 이제 그 시연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황 박사님,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볼까요? 2차 이제 성공하고 나서의 뭐 ADD 또 우리 황 박사님의 어떤 소감은 어떻습니까? 2차 시제 끝나고 국민 앞에서 선을 보였고 연구원들 자신감이 충만했죠.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지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제 때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조금 기술적인 자료를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한번 해봤던 거고 두 번째 하니까는 자신감도 붙고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국민 앞에 보이기도 했으니까 뭐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의 기쁨,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생각일 뿐이지 기술력이 올라간 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연구소도 연구원들도 인식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거는 겉모양을 볼 땐 쉬운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다루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다 또 짚어보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 사실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가고 하는데 연구소에서는 2번에 걸쳐서 시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감. 내 일은 지옥 훈련을 이겨냈다는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의 그 겸손한 마음을 막 흔들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제 최 회장님도 이제 같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성공하고 나서 어쨌든 방산의 시작에 또 우리가 그 틀을 거기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어떤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기본적으로 번개 사업은 쭉 이제 설명들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뭘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장비를 이제 역설계 내지는 모방해서 이렇게 이제 복사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충분한 개발 능력을 다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방금 우리 황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너무 지나친 거고 좀 더 겸손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찌됐든 그런 병기에 대해서 하여튼 모방 개발이든 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력화를 하려면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할 수 있는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필요한데 사실 양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규격이라든지 치수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정확하게 그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성능을 발휘할 텐데 그런 뭐 규격 문제라든지 표준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더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번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차질 없이 요구하는 규격과 표준에 맞춰 가지고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 단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고 박사님한테 제가 미처 말씀을 좀 못 네.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72년 4월 3일 날 번개 사업 2차 이제 시연 끝나고 나서 이제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애를 쓰셨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좀 정리해서 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아주 대단한 품목들을 그 당시 미국 그 육군이 장비하고 있는 그런 무기들까지 그렇게 단실 내, 뭐 3개월 내에 말이죠. 참 양산까지 직전까지 이렇게 준비돼서 했다. 이걸로 까딱하면 방위산업이 정말 그거 뭐 하면 쉬운 거구나 말이죠. 그렇게 단기간에 무기가 이렇게 소세지 뽑듯이 쏟아져 나오나 보다 말이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무기 설계도가 나와서 이대로만 하면은 군이 요구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쓸 수 있는 무기가 반드시 나온단 말이죠. 틀림없다. 이 과정까지는 꼭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위에 보이는 거고요. 그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연구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숱한 시행착오와 시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생산하는 기간에 말이죠. 4배 내지 5배 그 이상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설계도를 만들 때까지 그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명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참 지금은 세계 내놔도 제가 봐도 말이죠. 그 손색이 없는 그런 참 수준의 연구소가 됐습니다. 정말 참 후배들에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번개 사업이 기반이 돼서 거기서부터 참 이와 같은 우리의 한국형 독자적인 그런 첨단 무기까지 이렇게 참 나올 수 있는 지금 포 분야에도 자주포만 해도 말이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참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포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그런 훈련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무기가 탄생될까지는 정말 각고의 노력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이 보유한 산업은 간의 수공업과 경공업이 전부. 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는 군수 지원 공장.
생산하는 물품들을 한번 살펴보자. 피복 공장에서는 군복을 만들고 절삭기계에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식기가 완성돼 나온다. 비누와 치약같이 세면용품을 만드는 모습도 보인다. 국내 군수업체에서 생산해 일선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군수물자들. 종류는 많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군수물자의 핵심인 무기를 생산하는 모습은 없다는 것. 병기 제작이라고 해봐야 포탄에 탄피를 만들고 통신 장비 역시 군용 무전기가 아니라 일반 전화기를 겨우 생산하는 수준이었다. 소총이 즐비하게 늘어선 이 공장. 하지만 새로운 총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낡은 총기를 재조립하는 곳이다. 소화기만이 아니다. 박격포, 타이어, 탱크.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병기는 제작이 아닌 재생만 가능했다. 재생이라고 해봐야 대단한 과정은 아니었다. 닦고, 기름치고, 조립하는 것이 전부. 전쟁을 치른 지 20년이 흘렀지만 한국군은 제대로 된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도 만들지 못해서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낡은 무기를 조이고, 닦고, 수리해서 일선 장병들에게 훈련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남들이 쓰다가 버린 무기,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재활용품에 우리 군의 목숨과 국가의 안전을 맡겨야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40년 후, 각종 첨단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강국 대한민국. 세계 방위산업사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의 성장은 40일에 불과한 번개 사업에서 시작됐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불가능에 도전한 용기와 지혜가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황 박사님, 우리 이제 2차 번개 사업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개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에게 좀 소개해 줄 어떤 그런 좀 이야기 좀 있습니까?
번개 사업하고 비교한다면 뭐 2차 시제했던 말씀 정도 되는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첫째가 뭐냐면 사격이 되나. 자, 그러면 사격이 되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그냥 탄 집어넣고 방아쇠 잡아당기가 나갔다. 이건 사격을 해봤다는 거지 시험을 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그 현상을 모든 현상을 그 기술 자료로다가 데이터화를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전무한 아직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총을 처음에 그 설계해서 그래도 조금 그 소총인 경우에 나왔던 것은 그 당시 이 번개 사업 끝나고 나서 그 후에 M16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설계한 소총을 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격을 하려고 보니까 사격장도 없고 기측 장비도 없고 사격장이라고는 그 당시 그래도 괜찮은 사격장이 태릉 사격장입니다. 그 이제 선수들 대표 선수들 사격하는 사격장이 있었는데 거기 25m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격을 하는데 누가 들고 쏠 자신이 없으니까 치구를 만들어서 거기 사격장이 이렇게 평탄으로 돼 있고 옆에 뒤에는 이제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 관람석 앞에다가 그 총을 갖다 놓고 그 교묘하게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끈을 잡아당기면 방아쇠가 딱 잡아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 가지고 그 앞에서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고 뒤에 넘어가 가지고 엎드려서 사격을 해봤습니다. 사격은 됐습니다. 꽝 하고 소리 났는데 다들 무슨 생각이냐면 깨지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근데 깨지진 않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라는 것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화포를 이제는 그러면 포를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포에 대해서는 그 이제 공격 무기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더 견제를 받았지만은 어떤 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모범 생산이라는 단계를 들어갔을 때는 방산업체도 어느 정도 이제 장비를 갖췄습니다. 소재도 수입할 어디에서 수입을 어떤 재료를 들여봐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또 기계도 그 105mm 곡사포 포신을 구멍을 뚫는 기계도 들여왔고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부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립이 돼야 되는데 조립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억지로 밀어서 조립을 했습니다. 양산 1호입니다. 그걸 어디다가 배치를 했냐? 야, 이거 양산 1호. 그래서 백령도에 갖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백령도에서 해병대가 얼마 후에 이제 사격을 했습니다. 사격을 했을 때는 아까 소총처럼 딱 사격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폐쇄기가 날아갔습니다. 폐쇄기라는 건 뭐냐면 포신이 있고 탄을 넣고서는 그다음에 뒤에서 닫아야 됩니다. 예. 압력 때문에 이게 폐쇄기가 날아가서 깨졌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 겪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밀어붙이니까 오는 그러한 것. 그러한 그것을 뭐 혹자는 이제 실패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예상했던 것에서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다른 현상이 나타나니까 왜 나는지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번개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것의 어떤 그런 자신감들 또 우리의 능력들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한 번이 아닌 이제 군 투입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단계의 양산 단계로 이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 황 박사님하고 또 최 회장님 이제 말씀을 이제 모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번개 사업 결과를 평가하면서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화학공업의 필요성을 같이 함께 이제 논했다고 하는 이제 기록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좀 고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방위산업은 이꼬르 중화학공업입니다. 북한이 말이죠. 60년대에 그 같은 중무기를 갖다가 독자적에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말이죠. 그 중국 그 침략을 위해서 그 군수기지로서 북한이 말이죠. 전력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석도 많고 광물자도 많고 그래서 북한에다가
중화학공업을 갖다가 그 당시로서는 대대적으로 거기다가 건설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되고서 말이죠. 38선이 그어지면서 북한은 말이죠. 중화학공업을 그대로 그 기반을 갖고 있고 일본 기술자도 못 가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술을 갖다 한국 사람에게 전수시키면서 가동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농업밖에 경공업밖에 없었습니다. 전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북한은 말이죠. 이와 같이 자주국방을 갖다 소위 자기가 만든 무기로 자기네 그 국방을 한 그런 그 단계가 60년대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전혀 그런 중화학공업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이라든가 화학공업이라든가 전자공업이라든가 이런 소재공업 이런 것들이 때문에 4대 핵공장을 갖다가 소위 계획을 하게 되고 포철이라든가 조선공업이라든가 전자공업 이런 기계공업 이런 것들을 갖다 집중 투자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중화학공업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이익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해임 기간이 길고 그런데 아마 박 대통령께서 이 방위산업에 대한 건설, 방위산업 건설이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중화학공업을 아마 추진하셨고 그걸 바로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인 오원철 경제 이수석비서관에게 중화공업 단장을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겸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위산업 이코로 이 중화공업 건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기에 그리고 참 차질 없이 계획에 차질 없이 그런 공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덧 마감할 시간이 다 왔는데요. 이제 ADD가 제1, 2차 번개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의 방위 산업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좀 받을 수 있는 교훈 어떤 것이 있나 먼저 황 박사님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쭉 말씀드린 대로 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궈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안보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안보는 제일 앞서 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산하는 장비를 가지고 전쟁터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 그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유지되어야 되고 계속되어야 되고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구성애 박사께서. 네, 우리 역사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참 우리는 찬란한 그런 병기 개발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구려 때 맥궁이라든가 백제도에서의 철제 그런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채무선에 와서 화약 그런 무기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가장 우리 역사상 찬란했던 그런 이 무기를 갖다가 제조했던 그 시대는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세종대왕 때 이르러서 모든 그런 이 화학이라든가 또 이런 화약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형이 세종대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보면은 이런 국가가 이런 국가 안보에 말이죠. 이런 정말로 치중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병기 장비를 개발할 때는 외침이 없었고 융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 병기란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역대 왕조들이 조선조에서 등한히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임진난이 일어났고 마침내 나라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위산업을 갖다가 하는 것은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도 우리한테 처음에
ADD가 창설됐을 적에 지침을 내린 것은 절대로 전용 방산업체는 만들지 말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민수공장에다가 좀 더 추가를 해서 이런 그 무기 제조를 하도록 해가지고 사회 민군 겸용 기술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안에 대해서는 제가 놀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이번에 우리 그 번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국가 원수의 말이죠. 의지와 리더십이 없이는 방위 산업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참 방위 산업을 쭉 역사를 보면 5060 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DD에서 많은 그 훈련된 인원들이 말이죠. 떠나게 됐고 말이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 이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국가 의지를 가지고 그 지도자가 딴 사람 필요 없어요. 국가 지도자가 이 추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참 그 강력하게 앞으로도 그 계승 추진했으면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우석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그 번개 사업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번개 사업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뭐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선배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아주 생생한 스토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이제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속도 경영 40일 만에 이 시제를 한번 제작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도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해서 참여 경영이죠. 매일같이 보고를 받고 또 시간 나는 대로 들려서 확인도 하고 이런 그 몸소하신 걸 봤을 때 그야말로 이 첨단 경영 기법에 정통한 최고의 경영자가 아니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 이제 율곡 사업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아주 뜻있는 해입니다. 이 40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이 방위 산업을 짚어보면서 제2 도약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미래의 하나의 효자 산업이 되도록 후손들의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우리 손으로 소총 한 번은 만들어 보자던 번개 사업. 그 뒤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자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의지는 나라를 지키는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선진화까지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이룩한 국태민안의 신화,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